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그 전날보다 좀 이렇게 아침 바람이 좀 선선해졌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발을 더워 죽겠는데요. 반발을. 오후에 비 온대요. 아, 태풍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태풍 영향권이라고 하니까 네. 그냥 비가 단순히 온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예를 들어 뭐 비닐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좀 침수 피해가 좀 잦은 곳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저희가 준비를 했죠.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올려주세요. 보통 저희가 첫 번째 뉴스에는 한국 뉴스를 내놓는데 네. 저는 사실 제가 준비한 이 미국 뉴스긴 한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 뉴스라기보다는 한국 뉴스입니다. 오.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상반기 미국의 발전 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게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하반기에는 발전 용량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걸 우리나라 뉴스라고 제가 꼽았냐면 어쨌든 이 발전을 하려면 태양광 패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들어간 다음에 그 태양광 패널에서 받은 전기를 모아서 저장해야 되니까 배터리, ESS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 배터리도 우리가 잘 하죠. 네. 그리고 이 태양광에서 데이터 센터로 옮기든 뭐 태양광에서 뭐 어디로 가든 결국 전력기계 필요하죠. 다 우리나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뉴스인 척 하고 이 뉴스를 준비했는데 일단 블룸버그에서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도 사실 그 에너지 정보청,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 상반기 이 리포트를 내놨는데 그걸 인용해서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쓴 거고요. 제가 직접 그 에너지 정보청의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블룸버그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전 용량이 총 20기가와트가 늘어났다고 밝혔어요. 이게 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6월까지 20기가와트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20기가와트가.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큰지를 보니까 2003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이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거의 20% 발전 용량 설치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추가된 걸 말하는 거예요. Generating Capacity Add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추가된 게 20기가와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는 20기가와트 상반기에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하반기의 연간 증가폭은 이제 42.6기가와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요가 62.8기가와트가 될 건데 이게 전체가 62.8기가와트예요. 근데 그 가운데 태양광의 증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37기가와트시 거의 60%는 태양광이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태양광이 1년에 37기가와트가 설치가 되면 역사상 최대로 많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워낙 중국에서 저가 태양광 패널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요즘에 유럽에서는 뭐 태양광 패널을 담장으로 쓴다. 그 정도로 태양광 담장으로요? 네, 담장으로 태양광 패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보다 싸니까 담장으로 이 태양광 패널을 쓰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태양광 산업이 굉장한 오명을 지금까지 써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저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약간 모양새가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까지는 공급 과잉이 맞았는데 사실 그럼 지금 왜 공급 과잉인지를 보면은 동남아 4개국으로 우회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회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국산 물량을 말하는 건데 네. 이 중국산 물량을 동남아 4개국으로 우회 수입하는 거를 얼마 전에 막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막는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전에 태양광 패널을 중국산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근데 네. 그때는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해도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였었어요. 태양광 패널 가격은 계속 떨어졌는데 거의 재고가 쌓인 게 증권사 추산으로는 거의 40기가와트시 정도가 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올 한 해 동안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물량이 37기가와트시예요.
근데 이제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추가로 어디선가 태양광 패널을 이거 다 짓고 나면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어디서 사야 되냐? 일단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이 어딘지를 보면은 미국의 퍼스트 솔라, 한국의 한화큐셀. 특히 한국의 한화큐셀의 경우에는 지금 2개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 달튼 공장에서는 연간 생산 능력이 한 1.7GW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카터스빌 공장이 올해 공장 가동에 들어갔어요. 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3.3GW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지금 미국 조지아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년부터는 어쨌든 그 어디선가 태양광 패널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태양광 패널을 미국 내에서 이제 IRA 법안 때문에 미국 내에서 조달을 하게 될 경우에 퍼스트 솔라나 아니면 한화큐셀 공장의 물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고 올해까지는 공급 과잉이지만 내년부터는 아마도 그 모양새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공급 과잉이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얘기는 뭐 다들 아시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ESS까지 결국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받았던 전기를 어디엔가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물량을 갖고 전력을 갖고 나중에 이제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ESS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전력 기계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또 좀 더 들어가자면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결국은 이걸 공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엔지니어링 기업들까지 이런 태양광과 관련된 공급망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선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IRA 법안을 폐지할 거야라고 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공약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사실 그 트럼프가 되면은 진짜 폐지할 거야라는 전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배제하긴 해야 됩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두는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최근 대기업의 50대 직원 수가 20대 직원 수를 넘어서면서 이제 고령화 현상이 좀 뚜렷해진 것으로 네. 확인됐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2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발표한 표입니다.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전체 임직원은 2021년 137만 9천여 명에서 2023년 141만 7천여 명으로 이제 4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 기간에 이제 30세 미만 직원은 23.4%에서 21.6%로 줄었고요. 반면 50세 이상은 20.8%에서 22%로 늘었습니다. 근데 전체 임직원이 해당 기간 한 4만여 명 증가했는데 그중 이제 30세 미만은 오히려 4.9% 줄었고 50대 이상 임직원은 9.7% 거의 10%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간 연령대 이제 30에서 50세 임직원들은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8%포인트 이제 상승하면서 좀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특히 이제 IT, 전기전자나 통신, 금융, 뭐 생활유통 등에서 20대 감소, 50대 증가가 좀 현상이 비교적 뚜렷했는데 IT,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20대 비중이 2021년 34.2%였는데요. 23년 28.9% 줄었고요. 50세 이상 비중은 16.6%에서 19.8% 늘었습니다. 네. 근데 제약 업종도 좀 마찬가지인데 20대가 41%에서 36.5%로 줄어든 대신 50대 이상은 4.9%에서 5.3%로 증가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또 기존의 그 50대 이상 비중이 20% 이상이었던 대다수 업종에서도 50대 이상의 직원이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기업별로 보면은 30세 미만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기업별로 30세 미만이 가장 많이 줄어든 네. 곳이요? 제조업 아니에요? 제조업? 삼성전자입니다. 삼성별로 삼성전자. 네네. 네. 그 2021년보다 2023년이 한 19.3% 줄었다고 하고요. 그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간 이제 30세 미만 직원이 18%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사실 20대 대비 이제 50대 이상 그 임직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기아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 기아는 30세 미만 직원이 이제 2021년 1,000여 명이었는데 2023년 이제 2,500명으로 1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숫자가 좀 적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네. 뭐 말씀하시려고 아니 네. 젊다고요, 젊다고. 아, 그래서 이제 대기업 외에도 공직 사회도 조금 변화가 이런 고령화가 심각한데요.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지난 15일 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전체 공무원 수가 10년 동안 14.3% 증가했는데 그 같은 기간 50세 이상 공무원은 3만 5천여 명에서 5만여 명으로 1만 5천 명 정도 이제 증가했고요. 즉 42.5% 늘어난 겁니다. 근데 전체 증가분의 한 68%를 차지한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제 30대 공무원은 6.9% 감소했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 정부가 올 3월에 뭐 청년 공무원들 이탈을 막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좀 그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근데 뭐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직급 상향이나 아니면 연수 축소 등 이제 처우 개선안이 담겨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좀 구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좀 아무래도 공직사회가 좀 경직적인 분위기잖아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젊은 층의 매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씁쓸한 게 뭐였었냐면 50대 비중이 늘어난다는 게 그냥 그래요. 퇴직을 덜 하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퇴직해서는 정말 큰일 난다는 위기감이 많이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60세지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50대가 평균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나마 50대에 퇴직해서 내가 받은 퇴직금으로 그동안 30년 동안 이제 받았던 퇴직금이 있을 네네네. 거잖아요. 그 퇴직금으로 그나마 자영업이라도 하게 되면 그 자영업으로 내 가족은 어느 정도 대학교 등록금까지 마련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아예 실업자가 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폐업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50대 이상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 위기감이 오히려 이런 그 구조를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는 아닐 거예요.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근로 구조상의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그 부분도 저는 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리 아버지들 좀 힘드시네. 그렇죠. 네. 좀 더 고생을 한 저희 아버님도 이제 50세인데 네. 50세인데 이제 좀 더 제가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불효녀 아버지한테 조금 더 버티라고 네. 한다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굉장히 좀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두 개의 뉴스를 연달아 전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라면, 하나는 뭐죠?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 네. 자, 지금 K푸드가 열풍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계속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번엔 좀 국가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오늘 공교롭게도 그 코트라의 해외 정보들이 있잖아요. 해외 시장 뉴스에서 러시아에서 라면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지난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뭐 수입하는 그 순위로 보면은 사실 한국은 3위긴 한데 사실상 러시아 시장에서 1위 라면은 한국 라면이긴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세계 라면 협회에 따르면 2023년도 러시아 소비자들이 22억 개의 라면을 구매했고 러시아는 라면 소비량 기준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국가거든요. 굉장히 라면을 많이 먹는, 전 세계에서 라면을 많이 먹는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보니까 러시아는 일단 그 좀 간단하게 먹거나 그리고 영토가 넓다 보니까 열차를 타고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열차에서 이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컵라면을. 그런 특성 때문에 라면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에 속하는데 2024년도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2023년 1분기보다 이 인스턴트 라면을 거의 2배나 더 많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이 한국의 라면을 최근 많이 사 먹고 있다는 건데 제가 러시아향 라면 최대 수출국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 다 이제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코트라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면 러시아에 누가 라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지 보니까 1위는 중국, 점유율 34%,
그리고 2위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워낙 러시아랑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이게 뭐 온갖 수입 수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원래 상당히 큽니다. 2위는 카자흐스탄. 그게 29%, 한국이 3위 21%이긴 한데 성장률이 일단 20%대고요. 이건 2023년 기준이니까 성장률이 20%대고 순위가 높은 것 치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4.7%밖에 안 되고 카자흐스탄은 오히려 역성장을 했으니까요. 한국은 굉장히 수출 성장률이 러시아로의 라면 수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별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니까 이게 코트라의 자료이다 보니까 네. 심볼로밖에 나타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거 S사 누굴 것 같으세요? S사. 삼양. 맞아요. 삼양. 네. 삼양 점유율 15%. N사 어딜까요? N사. 농심. 다 아시네. 네. 그런 겁니다. 삼양과 농심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수출 점유율 굉장히 3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딱 적어주신 거 정확하게 나오는 팔도 도시락 1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수출 순위로 한국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게 3위 갔다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팔도는 그 팔도 도시락을 미국 현재 공장, 러시아 현지 공장 2개가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순위를 따져보면은 팔도 도시락이 여전히 1위, 그리고 2024년 5월 점유율 33.9%,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S사 삼양. 요거 지금은 점유율이 낮긴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수출 점유율이 지금 15%로 1위를 차지했잖아요. 네. 빠르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사실상 러시아에서 최고의 라면은 한국 라면이다 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굳이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라고 하는 국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대러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는 우리 걸 먹을 수 있더라. 전쟁 중에서도 우리나라 걸 네, 먹을 수 네. 있더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저는 아이디어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팔도가 언제부터 팔렸는지 보면은 팔도가 사실은 그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네. 이걸 먹어보고 맛있어서 일단 들고 가서 사갖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역수출이 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91년부터면 거의 30년간 팔리기 시작했는데 한 번 먹거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를 저는 이제 좀 아이디어로 좀 갖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K푸드 열풍이 분명 여러 국가에서 불어일고 있는데 그 열풍이 쉽게 끝날 거냐? 뭐 쉽게 안 끝날 거냐? 물론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뀌거나 아니면 반러 감정이 생기거나 하면 뭔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먹거리는 굉장히 한 번 자리 잡으면 오래 가는구나를 좀 느끼게 해줄 수 있었던 네. 그런 자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저희가 이 내용을 그 네. 앞권에서도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앞권도 한번 보시면은 앞권에도 그래서 저희가 팔도 이야기 들어가 있죠. 캄보디아 바카스 네. 이야기 들어가 있죠. 사실 팔도 그러니까 또 러시아 몽골이었나요? 네네. 몽골의 뽀로로 음료. 네네 맞습니다. 몽골의 뽀로로 음료도 1위 차지하고 있죠. 또 베트남의 초코파이 1위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1위 차지하고 있는 음식들, 한국의 음식들 많이 저희가 정리해 놨으니까 그 내용도 앞권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그 메로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네. 네, 그 현지 시간 19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한국 아이스크림 소매 판매가 약 9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같은 기간 러시아 전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27.3%인데 그거랑 비교해서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좀 보면은 네. 그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한국 아이스크림만 판매하는 이런 전용 냉동고가 있어요. 오. 네, 이게 지금 왼쪽이 러시아의 모습입니다. 네. 현지 마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아이스크림은 주로 러시아의 소매 체인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 아이스크림이 전체 수입 아이스크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메로나나 뭐 스크류바, 그다음 수박바 같은 게 판매가 되는데 현지에서 한국 아이스크림은 약 1,500원에서 3,700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현지에서 러시아 아이스크림보다 비싼 가격이래요. 근데 이제 찾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외신에서는 올해 1분기 러시아 수입 아이스크림이 시장에서 이제 한국 아이스크림이 카자흐스탄이 1등이고 네. 이제 전체
한국이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앞서 그 라면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맞아요.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열풍이 이제 러시아만 부는 게 아니고요. 캐나다에서도 열풍인데요. 방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네. 그 캐나다에서는 좀 여러 가지 맛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네. 뭐 꿀, 망고, 피스타치오, 딸기 이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개면 또 메로나가 아니긴 한데 그리고 이건 망고나잖아요. 그렇죠, 망고나, 그렇죠. 망고나 그렇죠. 딸기나 바나나나 네네. 이거죠. 근데 네. 이제 메로나가 한동안 이제 아시아 전문 매점에만 좀 찾아볼 수 있었는데 네. 현재는 이제 한인식품이 아니더라도 캐나다 식료품에서 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러시아 필수 간식이 됐다고 합니다. 저 오게티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 자, 왼쪽에 요거 사진 한번 보시면 네. 멜로니아 이거 뭘까요? 와, 오. 여기 보니까 메로나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 이거 그렇네요. 멜로니아 이거 뭘까요? 벌써 그 네, 좀 가품이 나왔나?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와, 벌써 가품이 나왔나? 멜로니아까지. 이게 그거 어떻게 제가 잘 찾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면 네. 아시면 알려주세요. 혹시 멜로니아라는 또 다른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네. 괜히 뭐 가품일까요 했다가 뭐 또 정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근데 뭐 글씨체나 제품이면 이런 거 아니니까. 보니까 좀 가품 같긴 하네요. 와,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캐나다에서는 그 메로나를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좀 몇 주 전에 전해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캐나다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상인이 한국 메로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네. 이러면서 이제 틱톡에 올렸는데 이게 몇만 이상의 좋아요와 코멘트가 달렸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인기가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빙그레가 캐나다 수입업체 와의 좀 불일치로 네. 메로나 수출이 2달 동안 중단이 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메로나를 아이스크림으로 분류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이제 우유가 포함된 아이스바로 분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세관과 좀 분쟁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빙그레가 이제 비유제품 버전인 식물성 메로나를 이제 판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유제품이면 이제 관세 문제가 좀 네네. 있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메로나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빙그레 수출도 좀 급정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작년 공시한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빙그레 해외 수출은 775억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났고 또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3.1%로 이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5년 만에 2배 이상 성장세를 기록을 하면서 해외 수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관세청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상반기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이 약 5,900만 달러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대 최고인데 이 중 빙그레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아이스크림은 거의 빙그레가 네, 대부분이네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주일 전에 나온 빙그레 2분기 실적이 네.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캐나다의 식물성 메로나 수출이 재개 이슈 이것 때문에 네. 좀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음 3분기에는 이런 수출 재개 이슈나 중국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서 다시 이제 회복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롯데제과의 멜로니아라, 아, 메로니아다, 새로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계세요. 아, 제가 그럼 찾은 건 아니고 그 가품이 아니네요. 우리 아. 구독자분들이 그렇게 제보를 좀 해주신. 아. 근데 그 앞서 말씀하셨던 네네. 한국 제품이 현지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팔린다는 거는 네네. 사실 라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2024년 대러 금융제재 때문에 국제 결제 문제 있잖아요.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결제가 지금 안 됩니다. 달러 결제가 안 아, 되기 네네. 때문에 그거 하나랑 또 물류비 상승 이런 것들이 좀 걸려 있어서 러시아 현지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라면 가격이 로컬 라면에 비해서 대략 1.5배에서 2배 가량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삼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삼양 같은 것들의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네네. 라면도 그렇고 현지에서 비싼데 사 먹는 음식들이네요. 아, 그렇죠. 비싼데 사 먹는 음식들. 알겠습니다. 식물성 메로나는 뭐야? 아, 그러네요. 근데 저 멜론이야? 음. 저게 메로나랑 같은 맛인가요?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다른지도. 그거는 저희가 네. 추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제과의 멜로니아, 롯데푸드의 메로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저희가 모르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군요. 그런가 봐요. 전 당연히 메로나가 단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그 영끌 B2 재확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봉 5천만 원이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앞으로 4,200만 원 정도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올해 2분기 주택 거래 회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대금 이 부분을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지금 완전 다 집계된 건 아닌데 거의 7월에 서울에서만 일어났던 아파트의 거래량이 7천 건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1년도에 굉장히 그 주택 거래가 붐을 일었을 네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상태예요, 지금. 특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이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영끌, B2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행에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계신용 잔액이 1,892조 2천억 원으로 어느 정도 큰 거냐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그러니까 2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표 한번 보시죠. 1,892조 2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역대 가장 큰 규모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대출이라는 건 원래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역대 최대긴 해요. 근데 지금 그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계대출 잔액이 어떤 트렌드로 움직였는지 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시죠. 2023년 1분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전 분기 대비 증감을 한번 볼게요. 2023년 2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 8조 원 늘었죠. 14조 원 늘었죠. 5조 원 늘었죠. 그러다 1분기에 그러니까 8천억 원 정도 잠깐 줄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3조 원 다시 껑충 높아졌고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1분기에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덜 받은 거냐 좀 덜 받은 거긴 한데 그것보다도 1분기에 가계대출이 좀 줄어든 거는 대부분 그 아래 보시면 판매신용 잔액이라고 해서 1분기에 2조 3천억 원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카드론 대출이 줄었다. 그것 때문이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여기서 잠깐 멈칫했다가 그냥 쭉 늘어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도 거의 13조 원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2분기에 얼마나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끌과 B2가 늘어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상반기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지금 10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부동산 리서치 업체인 리얼투데이가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 경기, 서울 이 아파트 매매가 10만 건을 넘어섰고 2021년 하반기에 10만 건을 넘어선 이후에 이 5반기 만에 10만 건을 넘어선 거니까 오랜만에 넘은 겁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저점이 어느 정도 몇 건이었었냐면 3만 건이었어요. 3만 건. 2022년에 네. 부동산 시장 안 좋았었잖아요. 네. 3만 건이었는데 반기 동안 3만 건이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거니까 얼마나 최근 들어서 빠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바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야 금리 이제 떨어질 건데 지금 내가 사놓으면은 뭐 가격 올라갈 거고 이자 떨어질 거고 네. 와, 지금이 딱 제격 아주 좋은 시점이야 라는 마음과 함께 아파트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금리는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만 만약에 돈이 흘러가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별로 썩 좋지 못하거든요. 네. 내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만 가게 되면은 결국 돈은 묶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오늘 또 무슨 발표를 했냐면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폭증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진짜 수도권만 중심으로 훨씬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좋을 표 것 한번 같은데. 보여주시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가 이제 원래는 0.75%포인트 인상이 될 예정이었었거든요. 그거를 0.75%포인트만 인상하는 게 아니라 1.2%포인트까지 인상할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어떤 분이 만약에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네.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기 전에는 3억 2,900만 원을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 DSR로 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2억 8,700만 원밖에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200만 원 정도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연봉 1억 원인 분이 만약에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하면은 현재는 6억 5,8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데 이게 수도권이 9월부터는 5억 7,400만 원으로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뉴스3 플러스에서도 얘기를 네. 했었는데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시장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 증가를 잡으라는 이제 압박 때문에 대출 금리를 지금 몇 차례, 올해 들어 몇 차례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권은 은행들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하는데 와,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7천 건에 육박하는 등 정말 부동산 거래는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규제는 앞으로 더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세 때문에 이 전망을 꺾기 위해서 추가 대책들이 금융당국에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하시면서 이걸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집을 더 사기가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방에서조차 서울에 네. 있는 집을 하나는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돈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거라 참 좀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내수 경기가 부양돼야 될 돈이 부동산에 묶이는 부작용 한 가지. 그다음에 지방과 서울로 골고루 퍼져야 될 돈이 지방이 아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묶이게 된다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다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금융 당국과 정부에서 좀 디테일한 규제책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내려가야 되니까요. 네네네. 네, 제가 다음 뉴스 준비했는데요. 그 이제 배달의 민족이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 지금 무료 체험 운영 중이잖아요. 네.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직접 사용 안 했어요. 저는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전화 주문해서 찾아가기. 언제죠? 포장 주문. 그게 언제적입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 원래 서비스 유료화 시기를 이제 오늘 원래 유료화 시기를 이제 유료화를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음 달 11일로 좀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제 사진을 보면은 그 배민클럽은 여러 건 묶음 배달할 때 알뜰 배달로 앞에 사진입니다. 네. 네, 그 알뜰 배달로 이제 배달비 무료가 가능하거나 한 집 배달 시 이제 배달비 할인 혜택을 주는 구독제 서비스인데요. 근데 이 서비스가 지난 5월 28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오늘부터 이제 유료화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다음 달로 연기가 된 겁니다. 우선 그 배경에는 그 배민클럽 혜택 작용 대상이 배민 배달 가입 식당에만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는 식당도 포함키로 하면서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 무료 서비스는 쿠팡이츠가 먼저 실시를 하면서 뱀이 좀 뒤늦게 동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료 배달이 드는 비용을 플랫폼 자체가 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한 형제들이 그 유료 구독 서비스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좀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우한 형제들은 유료 구독제인 만큼 더 많은 혜택을 구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연기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전환인 만큼 구독자에게 식당 선택지라도 좀 넓혀야 한다는 취지고요. 네. 사실 이런 배민클럽에 대한 좀 혜택 그 논란은 좀 계속 있었습니다. 배민클럽에 있는 이 한집 배달 서비스가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네. 그 기존에 있던 혜택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커머스 혜택이나 제휴사 할인 혜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논의만 진행 중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민클럽에서 어떤 제휴사 혜택을 추가되는지에 따라서 이용자들이 좀 이탈을 할지 아니면 증가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업계에서는 무료 배송 혜택이 장기화될수록 그 배달업체
업체들이 얻는 이익보다는 좀 잃을 이익이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그 배달 3사를 비교해 보면은 네. 업계 3위인 요기요가 그 배달 주문 중개 수수료를 낮추고 있고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네. 그 수수료를 낮추고 있고요. 또 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하면서 구독제 가격도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민이 수익성 개선에 나서면서 수수료 인상을 한 것과는 좀 반대 행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무료 배달을 처음으로 시작한 쿠팡이츠도 여전히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쿠팡은 그 와우 멤버십이 이달부터 3,000원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로켓 배송이나 쿠팡 플레이 시청이 가능하기도 해서 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배민이 지금 아직 뭐 구체적인 혜택이 없어서 조금 문제라고는 말은 하는데, 또 업계 관계자는 무료 배달 정책을 내세우고도 성장세가 이렇게 좀 미미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배민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각 배달업체의 수수료 정책이나 구독 서비스 혜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배민이 약간 역행하고 있는 네. 거긴 하네요, 확실히. 네, 확실히 이제 1위와 2, 3위가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 더 2, 3위는 이제 비용을 쓰면서도 좀 더 혜택을 유지하고 있고, 1위는 조금 이제 유료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그 단신 한 가지만 그냥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 명품 사치 소비가 급증하면서 작년에 고가 사치품에 매기는 개별 소비세 과세액이 3천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게 2020년에는 거의 1,452억 원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명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야, MZ들이 팬데믹 때 그렇게 명품 많이 사더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분명치는 않은 상태이고, 네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분들 힘들어하시죠. 그리고 막 폐업률 높아지고 있죠. 못 나와서 고령화되고 있죠.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명품을 많이 산다는 건 정말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도 그렇고 이 소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